여주라디오에서는 라디오 구성을 함께 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워낙 글솜씨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 능력도 부족하고 고정적인 팬들의 눈높이와 팟캐스트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실 용기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다음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pkw3930@한미일.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주라디오 수준이 낮아 나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여주라디오 14번째 시간입니다. 라디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빠지셨는데요. 먼저 박 사장님하고 진 팀장님, 조 선배님 다 안 나오셨고 조금 이따 2부쯤에 오실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티를 갖고 계신 이 기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골 기자 이씨입니다. 네, 그리고 소나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으로 본인이 직접 얘기해 주시죠. 네, 자동차 영업사원 이 팀장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이 팀장,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마 말할 수 있는 시간이 2부부터 시작하시니까요. 네. 잠깐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김문수 도의사님 오셨는데요.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여주군 게시판에 고려병원 건너편 쓰레기 치워주세요. 이런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소나기님 좀 읽어주시죠. 예, 고려병원에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갈 때마다 병원 건너 쪽에 눈길이 가는데요. 앞쪽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병원 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왜 치우지 않고 그렇게 방치해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워졌겠죠? 안 치워진 것 같은데. 안 치워졌네? 그 병원 쪽에 지금 네. 문제가 하리 택지지구 강변 쪽을 또 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먼지가 병원으로 거의 다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병원도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아니, 근데 그 근처가 지금 분할이 끝난 다음에 계속 이제 새로운 건물 공사가 그 앞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병원하고 그 사이에 어떤 어떤 그 비산먼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그래요. 계속 또 이제 그 안에서 공사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처 치우지 못한 것 같은데 치웠겠죠. 그래도 봄이 돼서 또 건조하고 그래서 날리면 또 그러니까 신경 써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거 좀 관심 있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기자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김아무개 선생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학대 방치되고 있는 반려동물들의 구조를 요청함 이런 글입니다. 4월 14일 고향 원불이 오미 뒷산에 올랐다. 내려오는 길 성산 여주 쌀밥집 식당에서 산 쪽으로 10시 방향 까만 비닐하우스 안에 개들이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사육되듯 보이나 널브러지고 지저분한 주변 환경으로 방치된 것을 직감하고 들어가 보니 30여 마리의 애견들이 철창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2마리는 각 2마리의 새끼를 품고 있었고 무릎 말라 있었으며 밥그릇은 썩어 있었습니다. 장원 읍내에서 사료를 사 개들에게 물과 함께 사료를 주고 올라오는 길에 방송국에 제보했으나 그것은 취재를 목적으로 할 뿐 의무를 강제할 기관은 아니어서 군청에 신고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죽어갑니다. 비참하고 목불인견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동물 학대, 동물보호법상 몰수 여부를 좀 고려한다든지 안 된다면 어떤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또 그 비용도 분담하겠으니까 꼭 좀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글을 올려주셨네요. 예. 그래서 다음에 아마 군청에서 한번 나가셨나 봐요.
나간 것까지 그 다음 또 글이 올랐었는데 이제 나가서 한 번은 뭘 이렇게 처치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개동보가 안 되나 보더라고 이어져서 그래서 이분이 또 답답해서 글을 또 올리셨던 것 같은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몰수라는 부분도 사실 이게 이제 동물도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그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뭐 이제 법상 그런 부분 가지고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어떤 주인이 어떤 그 용단을 내려서 그 지금 여주에도 그 유기견 보호 센터가 있거든요. 아, 예, 무슨 차가 예. 왔다 갔다. 그래서 하던데.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애견이라고 그러니까 좀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 개들이 좀 강아지들이 좀 건강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네. 뭐 잡다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 건 다 뭐 별로 뭐 특별히 뭐 뉴스 없던데요? 있으세요? 뉴스 있잖아요. 뭐요? 저기 왜 그래도 저 도지사가 오셨다는데 그걸 왜? 아니 도지사 온 걸 맨날 오는데 그걸 뭐 얘기할 거 있나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장인어른 댁에 갔다 왔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한 3m짜리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김문수 도지사랑 이렇게 딱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그 프랭카드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거기에 장인어른은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 프랭카드? 둘이 악수를 합성인가 이렇게 봤는데 진짜더라고요. 이제 저기 그 다른 데는 식당에 가면 또 뭐 도지사가 와서 밥 먹고 이제 가고 사인 하나 이렇게 해준 거 뭐 사진 올려놓은 분도 있고. 또 저쪽 가면은 왜 비석까지 해놓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비석이 있다고요? 예, MB 다녀간 식당 전 몰라요. 그 식당이 있고요. 이렇게 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요? 혹시 저기 천설이에 있는 그 모 식당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모 막국수인가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처음에는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그 아래쪽이죠. 아래쪽인데 이제 그 대통령이 앉았었던 자리에다 처음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뭐 처음엔 손님도 안 받았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손님들이 이제 뭐 대통령이 앉았을 때니까 좀 기운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하고서 이제 앉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손님 받고 있어요. 근데 좀 다 먹고 살만하지 않나 그 집들은? 전에 저희 그 라디오 그 회식 갔던 그 고기 식당 거기는 제가 전에 갔을 때는 그 전에 왔던 그 군수님부터 쭉 이렇게 갈 때마다 삭삭삭삭 계속 그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전에 계셨던 군수님 걸 없으시더라고요. 전임 이게 왜 새로 오신 분이 오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원 좀 약간 뭐 덧붙이기지만 천설이 거기를 보고서 제가 봉하마을 저 노무현대 동에 그 매점 있지 않습니까? 동네 가게 매점이라 그래야 되나? 동네 가게 거기를 보고 그 브랜드 지금 그 얘기하다 보면 두 개가 겹쳐지네요. 근데 거기는 그냥 저 테이블 그냥 우리 그냥 작은 테이블에 스티커 하나 조그만 거 붙여놨잖아요. 네. 거기 앉아서 이제 사진 찍으셨던 그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비석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 좀 오버 같습니다. 여주 라디오 소식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글도 잘 못 쓰고 뭐 이렇게 좀 말 적어도 떨어지고 해서 구성 작가를 좀 모시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로 와서 같이 라디오에 이제 구성 함께 도와주실 분이 있으시면 밥은 사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저희 카페 올려주시거나 제가 이제 그 광고 만들었거든요. 광고 들으시면 제 메일 pkw3930 한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격적인데요. 네. 패널들은 커피도 안 사주지 않습니까? 패널은 돈을 내고 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기자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두 번째로 여주 라디오도 미디어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박 PD님 이메일로다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좀 이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100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 라디오 카페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읽어드립니다. 뭔 얘기 하실 거죠, 근데? 그냥 아니 저도 막 모르는 되는 대로 그냥 저도 원래 섭외한 사람이 오늘 안 나왔어요. 이런 게 없어요. 이거 한 장이면 끝이에요, 이제. 저희도 저희가 섭외한 사람이 안 나와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에 왜 굳이 뭐 시민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되지 이 기자님이 쓰신 거죠 이러는 바람에 아니 알던 사람은 알지만 모르던 사람도 목소리 듣고서도 모르던 사람들도 이제 이게 제일 먼저 나는 정체를 100% 노출시켜 버렸네, 그지?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저는 국산차 좀 팔다가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수입차 쪽에서 가까이 일을 하고 대시고 있습니다. 얘기하시죠. 예. 네. 뭐, 이 방송이 낯설어서 네. 그렇습니다. 국산차면 뭐 구체적으로 뭐 딱 우리나라 지금 국산차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뭐 예, 지금 뭐, H사, K사, 예, S, 네, SS 그 정도? 예. 예. 뭐 엄밀히 말씀드리면 세 개사? 예, 세 개죠? 예, 네. 지금 뭐 르노로 넘어간 뭐 삼성이라든지 이제 GM으로 확실하게 넘어가 버린 뭐 쉐보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에 생산하는 이제 국산차로 이제 이렇게 불리게 되겠죠. 두 개 이제 큰 회사 두 개 하는 집하고 예. 쌍용 쌍용도 지금 이제 그 100% 저 중국 자본 예, 중국에서 이제 또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인도 또 예. 넘어가고 그래서 현재는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차를 만들긴 하지만 예, 그 사업주는 사장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닌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은 어떻게 그 국산차가 좀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수입차가 괜찮으신가요? 참 예. 애매한 질문이십니다. 우리나라 차가 이제 만들어진 지가 예. 이제 뭐 기아 자동차가 아마 제일 시초는 빠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네. 현대차 지금 현기차가 현대가 설립한 지 67년에인가 예, 설립을 예. 했을 거예요. 67년 12월에 설립을 해서 현재 뭐 나이로 따지면 한 40대 중반 예, 이렇게 정도 됐고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뭐 미국의 포드라든지 네. 프랑스의 푸조 뭐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 다 110년에서 130년 그리고 또 가장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는 푸조 같은 경우는 거의 200년 가까이 된 회사들이에요. 200년이 넘어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숙련공으로 따지면 그 대를 이어서 네. 예, 차를 만드는 그런 그 회사들인 거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1세대 정도 거치는 네. 예,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지 않나. 네. 예, 숙련된 기술로 따지면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기술들이라는 게 자동차 기술이라는 게 이제 다 거의 공용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부품 하나하나 뜯어서 연구하다 보면 또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현재 그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격차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예. 숙련된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차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하신 거에 제가 즉답은 피해서 다른 소리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판매하는 입장에서 네, 국산차하고 지금 외제차하고 네, 이렇게 했을 때 판매 일단 많이 어쨌든 뭐 판매가 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럼 어느 쪽이 더 용이하냐 하나는 구체적으로 여쭙는다면 판매 용이점은 국산차가 훨씬 편하죠. 예, 팔기가 쉽고요. 예. 그 다음에 구조가 단순하고요. 유통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예, 뭐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국산차가 아마
훨씬 나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물론 외제차도 여러 가지 이제 가격대가 그렇죠. 여러지잖아요. 예를 들면 푸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천만 원대서부터 네. 짜리도 있고 네. 그 이제 여러 이제 오는데 그럼 이제 사실은 또 그게 단순하게 또 수입차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왜 이렇게 정식 그 계약을 해서 들여오는 차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그 제가 아는 분이 그 서울 그 강남에서 그걸 하셨는데 네. 러시아에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게 렉서스도 그 당시 일본 차 수입이 안 될 때인데 네. 러시아를 통해서 수입을 해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개인 딜이 하는 분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던데. 그거를 이제 병행 수입 병행 업체라고 수입.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공식 딜러. 딜러가 있고요. 네. 예. 이제 판매 그 유통 구조는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 업체 같은 경우에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BMW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한국에 이제 법인을 하나 차리게 되면 이제 BMW 코리아 가 되고요. 그 BMW 코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밑에 딜러들을 모집을 하죠. 그래서 자본력과 유통 뭐 판매 이런 거에 가능하신 분들이 이제 딜러권을 획득을 해서 차를 받아서 파는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차를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내에 들어온 이제 설립한 코리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임포터죠. 임포터. 정식 수입 업체 임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공급만 해주고 마케팅 부분을 일정 부분 또 신문이라든지 어떤 매체에다가 광고를 하는 그렇게 하고 마진을 거기서 또 딜러에게 넘겨주면서 마진을 취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그 지금 수입차 그 임포터들이 요즘에 차를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국내 지금 점유율이 뭐 10%가 넘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데 국내에 오히려 다시 그 사회 환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색하지 않냐라는 그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통 구조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 본사에서 차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임포터를 통해서 거기는 차만 수입만 해줍니다. 그리고 판매는 딜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병행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적으로 딜러를 통하지 않고 그 현지에 있는 그레이 임포터들 별도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차를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마진을 적게 해서 국내에다 팔기 때문에 차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두 개가 이렇게 각기 이제 다른 수입선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AS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그 수입차의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취약점이라는 게 그 AS망이거든요. 그리고 AS를 받을 때 만약에 뭐 그 차이별이 있나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상 이제 공식 수입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공식 수입 업체가 부품까지도 같이 수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딜러에게 부품을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외국 업체들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전시장이 수입차 매장이 있으면 전시장이 있으면 그 옆에 AS가 같이 딸려 있어서 거기 안에 이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훈련된 이 테크니션들과 이제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어드바이저들이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AS 받기는 좋은데 병행 수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뭐로 말씀을 드릴까요? 뭐 삼성전자 휴대폰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전자랜드나 뭐 이런 데 가서 사면 쉽게 싸게 구입을 하실 수 있잖아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사다가 보따리상으로 들고 일본 가서 마진을 좀 남겨 먹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미국산 차든 독일산 차든 독일산 차가 미국 가 있는 거를
내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저렴한 금액에 갖고 들어와서 마진을 남기게 되면 그 마진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부품 공급받는 게 병행 수입 업체들도 별도로 또 부품을 같이 수입할 때 중고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생 부품들을 같이 이제 수입을 해다가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늦죠. 많이 늦습니다.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수만 개의 부품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 사고가 났거나 고장이 날 때마다 부품을 공급을 해줄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이 사고가 나서 부품을 주문했을 때 그때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에서 비행기나 뭐 선박을 이용해서 이제 수입을 해다가 부품을 주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마진이거든요. 공식 수입 업체에서는 그 딜러들에게 마진을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도 있고 자기네들도 마진을 취하기 위해서 부품을 자기네 서비스 센터 아니면 부품을 안 줘요. 요즘에 얼마 전부터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병행 수입하셨던 분들은 좀 AS의 곤란함을 또 겪고요. 그다음에 월드 워런티라고 이제 세계 어딜 가도 AS를 받게끔 돼 있는 그런 차들도 있어요. 예, 몇몇 회사들이 돼 있는데 그것도 그 차의 차대 번호를 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잘못 사면 받을 수 없는 차도 있습니다. 예, 좀 폐차되는 차에서 뭐 부품을 빼온다든지 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있죠. 그러면 그 여주도 지금 차가 아까 말씀하신 게 10%나 지금 뭐 그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옛날에 비하면은 뭐 엄청난 성장이죠 지금. 그럼 대수로만 따져도 엄청날 거. 근데 여주도 한 10%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여주의 수입차 규모는 제가 정확히 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파트 주차장 가보면 이제 심심치 않게 수입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그 오항리의 모 아파트 주차장 가시면 한쪽 면은 거의 수입차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수입차가 예,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리고 있어요. 제가 그 사실 박 사장님이 섭외를 하셔갖고 근데 박 사장님이 지금 안 나오셔갖고 10분 있다 오신다고 해요. 자기도 저기 그래서 밉습니다 저는 지금. 국산차 타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 계속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국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국산이냐 뭐 외제냐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그 옅어졌죠 지금 색깔이. 네. 옛날에는 국산 애용 안 하면 뭐 나쁜 놈 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개념은 사실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국산을 애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이제 아주 뿌리 깊게 갖고 있죠.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게 그 말씀대로 이제 예를 들어 그 회사의 사장이 한국 사람이냐 외국인이냐는 중요하다. 그것도 물론 하나의 고려 사항이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얼마나 우리 나라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어떤 그런 부분을 하느냐라는 부분이지 사실 그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기아나 아니면 르노 삼성이나 물론 완전 외국으로 팔리는 회사도 있지만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 뭐 하다못해 담배인상공사까지 사실 100% 순수 국산이라고 국내 자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지금 우리나라 저 주식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보면은 그 자동차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지분이 어떻게 보면 현대가 좀 기아보다 좀 많죠. 그 외국인들이 그 투자한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기업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주주에게 배당이라는 목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뭐랄까 좀 글로벌 시대에 그 기준이 우리나라 사람이 사장이냐 이거보다는 우리 어떤 브랜드가 우리 거냐 이런 것도 하나 가만히 되겠지만 얼마만큼 우리 그 어떤 그 노동자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어떤 그 지역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봐요. 제가 좀 그래서 오늘 그 외제차를 많이 사달라는 방송을 지금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잠깐만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좀 그 한 가지 좀 글을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요새 서울시장, 뭐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항상 그 복지국가인 핀란드, 스웨덴, 뭐 휘바이바 아시죠? 거기 뭐 이렇게 많이 다녀오시는데요. 그 핀란드 유명한 회사가 노키아라고 있습니다. 이거 노키아 다 아시죠? 근데 옛날에 노키아가 다 시장을 점했었고 삼성이 뭐 한참 뒤에 있었어요. 근데 노키아가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삼성과 이제 애플 아이폰 나오면서 망하다시피 했고, 그런데 그 노키아가 거의 핀란드의 한 20% 총생산의 20% 세금도 한 20% 이상을 그 노키아가 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키아가 하락세와 뭐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망하기 직전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러면은 핀란드가 망해야 되는데 핀란드는 오히려 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성장을 할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지금 한참 연구되는 부분이죠. 이게 우리나라 보면은 뭐 삼성이 많이 그 생각이 나는 부분이죠. 그럼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 그것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노키아의 몰락이 핀란드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는 요즘 심심치 않게 보인다. 6월 3일 WSJ가 뭐죠? 월드스트리트 저널. 예, 월스트리트 저널인 가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노키아의 고통이 핀란드의 고통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대표적이다. 나라 전체 경제가 너무 한 기업에 의존되어 지나치게 있다 보니 생기는 문제다. 한때 나라 전체 기업 세금의 20%를 내던 기업이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들어맞을 정도로 급속히 몰락하고 있고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노키아는 불과 4년 동안에 75%의 시장 가치를 잃고 이제는 대만의 HTC에도 추월당했다. 노키아와 함께 20년 동안 양성된 세계 수준의 모바일 엔지니어들이 노키아의 몰락과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런 트렌드가 새로운 벤처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핀란드의 벤처 생태계에 중요한 컬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즉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로비오가 롤 모델 역할을 하면서 이런 창업 트렌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적은 수지만 이미 성공한 창업가들이 다시 새로운 창업 기업을 만들고 투자에 나서면서 이런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 쇼핑몰에서 만난 앵그리버드 캐릭터 가판대 전 세계 어딜 가나 이제는 캐릭터 상품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앵그리버드는 모바일 시대의 슈퍼마리오가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노키아가 망하면서 그 노키아에서 있던 뭐 그 많은 그 엔지니어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다 창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그 앵그리버드 또 그게 핀란드 로비오라는 회사일 건데, 그러면서 그 인터넷 시장도 굉장히 많이 그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그래서 핀란드는 그 대기업에 집중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벤처 창업하는 그런 회사들한테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 그 대기업 하나가 먹여 살려서 낙수 효과가 난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낙수 효과는 없었다는 게 우리나라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삼성, 현대 뭐 이런 데에 대한 그 강력한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창업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창업에 좀 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외제차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산차, 외제차 이런 부분도 그 독점을 하는 대기업에다 몰아줄 것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게 우리가 뭐 한 30%면 어떠고 40%면 어떤가요? 그 수입차 뭐 쓰면 안 되나요? 네. 저는 제가 아까 이제 그 선배를 얘기를 했는데, 그 선배가 이제 그때 렉서스를 처음 타봤어요. 근데 시승차. 근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내가 생각할 혁명이지. 지금은 국산차도 다 그렇게 나오는데 핸드폰 핸즈프리를 꽂는 자리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우리 달려면 핸즈프리 달려면 차에다 구멍 뚫어서 거치대 달고 막 이랬었잖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제가 푸조 얘기를 했었던 게, 그 차 거기 그 모델이 한 리터당 3kg? 왜 외제차 연비가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푸조 여주 매장 새로 생겼는데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잠깐만 그 연비 문제만 잠깐 여쭤볼게요. 네. 예. 우리나라 차 연비가 안 좋아서 제 차가 프라이드인데 왜 이렇게 연비가 안 좋죠? 전 스타렉스인데 시내 한 바퀴 돌면 한 칸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죽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는 차종이 약 720여 종이 돼요. 맞네요. 국산차, 수입차 합쳐서입니다. 약 720여 종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연비 좋기로 순서를 매겨 놨는데 최근에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연비 측정을 해서 지금 연비 표기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기존에는 공인 연비라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LA 포모드라든지 뭐 일본 일본의 동경 모드라든지 하는 이제 그 가상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주행했을 때에 이제 나오는 연비 측정 방식이 이제 기존의 우리 측정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오차가 너무 크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바뀐 게 복합 연비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복합 연비는 뭐냐면 시내 주행과 고속 주행 일대의 연비를 합쳐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근에 발표된 그 연비를 복합 연비로 다시 표기를 해서 발표하면서 현대기아차가 좀 충격을 없지 않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1위가 지금 말씀하신 푸조의 208 모델이라고요. 예. 복합 연비가 22.1km인가 나와요. 복합 연비가. 그러니까 고속 연비로 하면은 28km대. 이게 경유차인가요? 네, 그죠? 경유차입니다. 경유차죠. 1400cc 경유차고요. 그 자동 변속기인데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하실 때 수동 변속기에 클러치가 없으면 이제 자동 변속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입차들은 그런 일부 수입차들은 이 미션 자체를 수동화가 돼 있어요. 실제로는 클러치가 없는데 클러치가 안에 내가 밟지 않아도 그 기어 변속이 될 때 그 동력 장치를 끊었다 붙였다 하는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기존의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는 유압으로 인해서 컨버터에서 유압을 강하게 돌리면 이제 기아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전자 방식으로 넘어가게 하는데 요 전자 방식에 거의 수동 방식이 이제 결합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오토라고 표현을 하질 않아요. 수동이다. 예, 수동인데 클러치가 없을 뿐이다. 요즘 우리 전에 타시던 오토바이 보시면 왜 클러치 없이 기아 넣는 거 있잖아요. 100cc짜리. 그런 거 같다고 보시면 돼요. 88.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티백. 약간 그래서 그 수입차 특히 유럽계 차들은 약간 하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변속을 하는 게. 이게 왜 이제 연비를 가냐? 요즘 기름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거 이제 처음에 이걸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옛날에 뭐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티코 처음 나왔을 때 뭐 기름 냄새만 맡으면 간다고 할 정도로다가 왜냐면 많이 전에 PT병으로 넣고 많이 그랬었죠. 티코에 제가 알기로 도자기 공장 다닐 때 저희 꼬박사물 대장님이 그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PT병 같은 거로 기름을 받아오셔서 티코에다 이렇게 넣고 그러셨어요. 말통에다가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넣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연비 1등부터 10위권 내에 국산차가 있긴 있어요. 엑센트라고 현대 엑센트가 있는데 수동 모델입니다. 수동 모델이 끼어 있긴 한데 나머지는 다 10위권 밑으로 밖으로. 예, 자동 변속기 수입차들은 다 자동 변속기 모델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모델도 있고 충격적으로 하이브리드의 지존이었던 렉서스 차량이 이제 항상 1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새로 발표를 하면서 푸조 208이요? 예. 조그만 차. 조그만 차입니다. 우리나라 프라이드 정도 사이즈 되는 차인데요. 1등이 지금 208.4 5도어 그게 이제 21.1km 복합 연비 나오고요. 토요타 프리우스가 전에 프리우스 진짜 많이 그랬었죠. 프리우스가 요지부동의 1위였는데
이제 요 복합연비로 바뀌면서 2등으로 내려앉았어요. 0.1km 차이로 21.0km입니다. 요즘 신문에 제2일보사 그 신문을 보면 신문 그 중앙일보요? 예, 이름 옆에 그 프리우스 조그만 토막 그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복합연비 21km 그거를 써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서 토요타 프리우스를 이제 선전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엑센트 0.6 디젤이 이제 수동 변속기 모델로 해서 19.2km 수동 6단입니다. 그래서 차종이 하나 껴 있고요. 그리고는 뭐 다 12건 이제 같은 푸조 PSA 그룹의 이제 시트로엥의 DS3라든지 제타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 제타 프라이드 4 디젤이 같은 엔진 같은 미션을 쓰는데 이제 조금 떨어져서 한 7위권 정도 되고 프라이드 기아 그게 이제 19km입니다. 복합연비가. 그리고 이제 또 시트로엥 DS3 .6 뭐 골프 .6 푸조 208.6 BMW 뭐 원 시리즈 어반 뭐 이런 모델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거의 수입차가 계속 내려가고요. 엑센트 프라이드 수동 전에 제가 파크 카니발 파크 1을 한참 전에 타고 다녔는데 공식 연비가 20.7km였거든요. 그럼 사기인가요? 연비가 안 좋아진 건가요? 요즘에 차가 그러면은 그때 연비 기준하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복합 연비 기준하고 바뀌었고요. 카니발이 초기 나올 때는 기아가 이제 막 힘들 때예요. 이제 그때 김선홍 회장이 가지고 있을 때인데 기아차가 이제 막 힘들어서 넘어가려고 할 때 개발했던 차입니다. 직분사 방식의 디젤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연비는 상당히 좋은 차입니다. 연비는 좋은 차예요. 지금도 그 차의 엔진은 상당히 좋은 엔진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연비가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차의 단점이 이제 매연이 엄청 나오고 엄청나게 시끄럽고 그게 이제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는 결국 또 이제 크러치 차가 밟을 때 발이 너무 아파요. 아니 차를 운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998cc LPI거든요. 네. LPG 차량인데 저는 그게 평균 연비가 그 안에는 요즘 차들은 그 연비 계산하는 게 나오잖아요. 트립 컴퓨터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한 12km에서 13km를 타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 그 차는 운전하는 습관도 상관이 있어요. 그 운전 습관도. 맞습니다. 그 운전 습관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 연료비가. 그래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환경 운전이라고 경제 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급가속 급출발 안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한 RPM 범위 내에서 쭉 탄력 받아서 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요즘 신호 대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기아를 중립으로만 놔도 벌써 거기서 소모되는 연료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일본 가면 항상 그 버스가 잠깐이라도 금방 끄고 또 켜고 하잖아요. 이게 아까 그 얘기했던 푸조가 그 스타일이야. 이게 다이에서 꺼졌다가 차가 자동으로 차가 요즘에는 그 연비를 줄이기 위해서요. 차가 정지를 하게 되면 엔진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꺼졌다가 다시 딱 밟으면 다시 딱 켜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름을 한 방울이 내끼려고. 그래서 나는 일본 갔는데 나는 답답해서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잠깐만 멈추면 키를 꺼. 그래서 기사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죠. 그런 거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박 사장님과 진 팀장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박 사장님 오셨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또 편의점에서 또 거기 편의점류가 또 거기 자살했더라고요. 우리 요즘에는 KCC라는 거기 유리 회사 아시죠? 거기 요즘에 알게 된 하청 공장 거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식을 들었는데 한 달에 이틀밖에 거기 쉬지를 못한답니다. 1980년대 노동 현실로 돌아간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여전히 진짜 미개한 사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박 사장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일 시키면 돈은 줄 거 아니야. 그건 근데 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 이어가서 그 아침에 보면은 여주가 그 쉐보레 거기 나오셔갖고 제가 아기들 이제 영초등학교를 이제 그 픽업을 아침에 이제 학교 데려주러 가면은 8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쉐보레 직원들이 전원이 다 나와서 손을 흔들거든요. 네. 요새 또 호랑이도 쓰고 나오고서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 기아나 현대 여기는 제가 볼 때 여기는 영어 자동차 그 간판 뭐 그 이름으로서 하는 거지 영업에 대해서는 좀 잠깐만 저를 알고 있는 그 현대자동차 직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알면서 대놓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서비스도 없고 요새 현대자동차 가는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아니 그는 예전에 뭐를 줘야 돼? 전에는 딱 가면 일단 차를 사면 기본적으로 뭐 이거 되는데 이거 좀 뭐 바닥에 뭐 이것도 되고 뭐 이런 거 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규정상 그거 해주면 제가 뭐 마이너스를 받는다 그래갖고 솔직히 사기가 싫었어요 저는. 아니 근데 그래도 당신 난 거야. 나는 딱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원래 그 차에 붙어 나오는 거 있잖아. 붙어 나오는 거. 원래 차 뭐 저 이런 거 기본 나오잖아. 매트 원래 기본 매트 자동차 매트 같은 거. 선물 아니 그게 아니라 차에 딱 붙어 있는 것만 딱 주고서 뭔가 이게 먼지 떨이게 하고 저기 뭐 삼각대 있잖아. 비 사고 났을 때 그거 하고 먼지 때리게 하나 딱 주고 끝이야. 근데 그게 그만큼 영업사원 마진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처남이거든 나 판놈이. 그러니까 딱 그거만 딱 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가까운 사람한테 사면 그래. 나도 그거 한번 당했어. 그래서 딱 해서 기분도 안 좋아. 형 내려가서 술 한번 살게요. 그러더니 안 와 그 주에 안 와. 근데 이제 왜냐면은 그거지. 그게 나머지들은 다 자기 돈으로 사주는 거거든. 그렇지. 사주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좀 이렇게 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싸게 하는 집 소개해달라고 그래갖고 네가 가서 좀 네가 하는 걸 다 해서 좀 싸게 해줘. 차라리 그게 나아. 그게 차를 뭐 제가 무슨 뭐 붕어빵 사듯이 뭐 1년에 뭐 12개, 뭐 30개씩 사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면은 정말 10년은 타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왠지 모르게 좀 이게 나한테 더 남기는 듯한 생각이 더 몇 대씩 팔아줘도 그래. 자, 저희 그 진팀장님 오셨습니다. 자, 일단 차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일단 좀 먼저 까고 갑시다. 저 GM대우 있잖아요. GM대우 아까 GM대우에서 세보라 나오죠. 얼마 전에 거기 뭐 GM대우 거기 뭡니까 거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점잖게 방송 잘 돼 있었고 그 박 사장님 지금 오시면서 막 그 분위기가 흐트러졌어. 분위기 흐트러졌지만 그냥 이렇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GM대우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서 이제 철수할지 모른다고 또 협박을 하더라고요. 뭐 생산 단가가 높다나 좋다 이거야. 근데 GM대우 회장은 거기 외국 사장이라 해서 좋다 이거야. 정몽구 거기 현대 거기 사장이요. 이 양반도 뭐냐면 생산기지 이전한다고 또 협박 팍팍 해대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미국에선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에서 뭐 거기 월급을 차 생산가 높다고 뭐냐면 미국에서 뭐냐면 생산한다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미국의 인건비가 싸간가 보다. 미국이 더 비싸죠. 미국 훨씬 비싸지. 옮긴다는 거 보니까. 옮긴데 뭐 차 한 대 만드는 비용이 그 돈 높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나온 건데 근데 잠깐만요. 진짜로 거기 여전히 뭐냐면 거기 현대자동차의 거기 하청 공장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 거기 생활들 보시면 비참합니다. 정몽 이 양반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이거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 깠고요. 한 번 했어. 한번 했어요. 깠어요? 한 번 했는데 이제 삼성과 현대 독점 자본을 해체하라 제가 하차했고요. 이런 그런 부분도 있을 거야. 왜냐면은 사실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은 그 지금 그 현대자동차가나 이 진출해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오랫동안 그런 같은 업에 종사하다 자동차 제조하는 그런
거의 종사하다 보면 그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제 높이 평가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생산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여러 가지 계산해 봤을 때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또 있었다라는 경영적인 판단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조사를 자기만 한 거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아니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지. 아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이게 국산 브랜드냐 외제 브랜드냐 사장이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게 그거잖아. 얼마만큼 우리 이 지역에서 어떤 그 지역하고 이 나라에서 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아까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그 푸 어쩌고 저쩌고를 왜 그걸 제가 자세히 아느냐면은 솔직히 그거를 그 누가 산다고 해갖고 알아봐 달라 해갖고 열심히 제가 그거를 알아봤어요 그 차를. 푸조 802가 좋대요. 208. 208이.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 그건 어디? 터미널 앞에 프랑스. 프랑스 차에? 네, 근데 근데 지금 거기 손님 모셔놓고 프랑스 차 선전하면 안 되잖아. 아니 그거 이제 그냥 차 일반적인 외국 차 얘기. 딜러 차 외국 다? 예. 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보험도 혹시 하시나요? 제 친구는 저 자동차 영업을 하면서 보험도 같이 하더라고요. 일부 딜러들은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능력이 딸려서 같이 하는 지금 건가요? 아니, 저희는 사심도 많아도 되고 그래서 신발터에 나오셔갖고 영업이익이 되면 아니, 좋습니다. 왜 뭐 좀 광고 많이 하셔도 그 돼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즘 아까도 그 소나기님 말씀하셨지만 요즘 자동차 어떻게 보냐면은 자동차만큼 사실 어떤 영업에서 제일 그 텀이 긴 게 없어요. 한 번 팔고서 그렇지. 이틀 있다 또 한 대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차 잘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이 그 일반 어느 정도는 그 일정 수준에까지는 도달했기 때문에 그럼 차를 한 대 팔으려면 어떻게 보면 짧게는 그 보통 한 5년 할부 끝나는 길게 보면은 한 10년까지도 이 인적 네트워크로 관리를 해야 돼. 사람 고객 관리를 길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거기다가 아까 하던 얘기 거기다 매타고 그 저 먼지 떨이기 줬으면 됐지 뭘 더 달래는 거야.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엑센트를 타고 다니는 그 박 사장님이 1996년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샀는데 진짜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 개도 안 주더라고. 그 사람 지금 뭐 자동차 안 하니까. 지금 몇 년을 타신 거예요? 96년이니까. 차 바꿀 땐 됐어. 그 함께 하실 분 초청해 놓고 네. 주제들이 다 외곽에서 아니 아까 저기 아까 굉장히 좋았거든요. 흐름이. 그러니까 진행을 좀 한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물론 뭐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 가치도 의미가 있겠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건 뭐 외제차냐 뭐 아니면 국산차냐 뭐 이런 그 가치 구분도 있겠지만 좀 다양하게 좀 사실은 우리가 낯설잖아요. 사실 외국 차를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 그지들만 써요. 좀 궁금한 게 저거 차를 하시면서 에피소드 같은 게 많으실 텐데 진상 손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쿨한 손님도 있을 아니 그거보다 아예 그냥 닦아놓고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좋은 점 뭔 것 같아요? 그거 다 물어봤어요 아까? 네. 네? 물어봤어요? 벌써 그 깊이 있는 얘기를 다 했어 앞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미 다 한 얘기야. 그런데 그래? 이제 아까 뭐 수리비 얘기도 했었고 왜 그런 얘기가 왜 이렇게 했냐면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폭스바겐을 타세요. 네. 근데 폭스바겐 그 원래 클래식 모델 있잖아요. 이렇게 비틀? 네. 근데 그 차가 그 당시에 뭐 몇십 년 된 차더라고 그게. 네. 네. 근데 그 카페 하는 누나가 그 차를 탔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저거 어떻게 뭐 고장 나고 어디 가서 고치지? 그 당시에는 왜냐면 고치는데도 사실 이태원이나 뭐 이런데 서울 같은 데까지 끌고 가야지만 되던 시절이니까 외제차 수리하려고 하면 수입차를 물어보니까 이 양반 한 얘기가 그래요. 고장이 없대요. 고장이 없대. 그럼 명품 차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걔네들 입장에서는 보급형 차지. 아니 도요타는 뭐 이렇게 맨날 입고 당하던데. 그런 얘기를 저번에 이제 저는 외제차에 사실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어 우리. 며칠 전에 그 라디오를 타고 가다 이제 들었을 때 보니까 그 외제차의 중고차 가격이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3년 딱 지나면 중고차 가격이 확 뛴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서비스 받는 무상 서비스의 기간이 3년을 딱 지나면서 이 서비스 비용 자체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지나면 실제로 중고차 가격이
완전히 이렇게 하락을 똥값이 된다 이런.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예. 중고차 가격의 문제는 일단 국산차만큼 그 좋은 거는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중고차 가격을 비교를 하신다 그러면 수입차가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뭐냐 하면 보증 수리 기간이 보통 3년 내지는 뭐 5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국산차들도 이제 보증 수리 기간이 많이 늘었어요. 일부 차종들에 대해서는 뭐 5년 까지도 해주고요. 5년에 뭐 6만 킬로 뭐 이렇게 해주고 전에는 3년에 뭐 2년에 4만 킬로 뭐 엔진 미션 3년에 6만 킬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엔진 미션 같은 경우에 5년에 10만 킬로까지 뭐 해주시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국산차는 어딜 가도 부품 구하기가 일단 쉬워요. 부품 구하기가 쉽고 또 호환이 돼요. 같은 차들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동네 카센터 가도 쉽게 고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는 거. 뭐 20년 된 차도 그냥 뒤적뒤적 해보면 어서 나오기도 하고 폐차장 그러는데 가서 뒤적. 그렇죠. 예, 뭐 또 우리나라 또 그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손기술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자부심을 갖고 타는 차이기도 하지만 그 AS 기간이 상당히 길지가 않아요. 간혹가다 이제 AS 기간이 길게 나오는 그 수입차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프로모션으로 별도로 해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인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보증 기간을 늘려드릴까요? 이렇게 보통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래 타실 분들은 나는 뭐 5년에 16만짜리 뭐 아니면 평생 오일 교환 뭐 이런 그 쿠폰을 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본적인 AS 기간이 끝나게 되면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시작하죠. 부품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오일 교환하는 것도 국산차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 비용에 있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차를 중고차로 매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시는 분들도 자기가 비용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선호가 안 되죠. 그러면 그 가격은 낮출수록 예 차가 팔리게 되니까. 근데 아니 그게 그렇게 수리비가 일상적인 유지 관리비가 그렇게 그 아까 말씀한 오일 교환하는데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오일 교환하는 거는 이제 차종마다 좀 다른데요. 이제 일부 유명 뭐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나옵니다. 아니 고급 오일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저기 흔히 얘기하는 그 쪽에 맞는. 그렇죠. 예. 일단은 국산차들은 이제 뭐 요즘 그 일반적으로 순정 오일 다들 권해드리고 그거 쓰게 되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 합성유를 권장을 해요. 거의 다. 그래서 합성 오일을 쓰게끔 돼 있고요. 합성 오일 우리 예전에 그 엔진 오일 CF 나오는 거 가끔 들으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합성 오일이거든요. 좀 비싼 거. 그것도 합성 오일에도 이제 그 좀 그레이드가 좀 좀 좋은 것들이 있고요. 예, 그 이제 뭐 점도라든지 나중에 그 엔진을 보호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오일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사실 자동차의 성능, 그다음에 연비, 그리고 소음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지정해 주는 오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토탈사 걸 쓰라 그런다든지 뭐 슈엘 걸 쓰라 그런다든지 이렇게 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오일들이 되게 합성 오일입니다. 그래서 오일 자체가 일단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일 필터라든지 에어 클리너 자체도 조금 비쌉니다. 물 건너오다 보면. 아직도 뭐 수입차가 귀족차는 귀족차가 맞는 거죠? 뭐 거의 그렇게 보셔야죠. 근데 보면 제가 이제 그 수입차 그 영업을 담당하시는 분 앞에서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 일반인들이 수입차에 접근하는 과정들은 쉽지는 않잖아요. 아직도. 네. 근데 사실은 그 수입차 문제가 아니라 내국차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요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니 그 내국의 국내에서는 그 부품이나 그다음에 수출용차의 부품이 다르다거나 가격이 다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우리는 그간에 이제 그 뭐 한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이렇게 겪어내면서
그 국산품 애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의식 속에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기업들을 키워준 거잖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서. 그러면 지극히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그 대상자, 기업을 키워준 대상자에게 그 혜택이라는 부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사실은 아니 그런 생각을 있는 사람들이면은 근로자들한테 저렇게 하겠느냐고 노동자들한테 참 말도 안 되는 저기 뭐 지금 우리 길거리 다니는 차들 국산차 보면 진짜 좀 오래되면 다 녹수를 일고 그렇잖아요. 네. 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뭐 기아나 현대차는 안 그렇습니까? 강판이 틀린가요? 진짜로? 강판이 틀리고 끝처리가 틀리다고 나왔잖아요. 네? 전번에 한번 도색이 틀리고. 그래도 뭐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확실하지. 진짜 그런가요? 글쎄요, 뭐 제가 차를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서 새 차를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를 해야 되냐면 하체 코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네. 가서 해주면은 올려놓고 밑에 하체 코팅을 다 해주는 게 누가 해줘? 누가 센터에 가서 해야지. 그 전문 업체에 가서. 근데 얘네들이 내가 그랬어. 그 사설기관에서 하는 게 문제. 아니. 그것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비용이 또 적지 않게 들어가요. 그게 보통 한번 처음 하면은 내가 우리 앞층에 위층에 사는 사람이 그걸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했는데도 내가 기억을 해요. 왜냐면 나는 얼마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왜냐면 맨날 그 세차도 하고. 아니 그렇게 해갖고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차 그렇지. 타갖고 코팅을 해갖고? 그렇지. 이야. 그래 아니 그래야지만 나중에 중고차로 할 때 저기 저 중고차 그 파는 옥션에 갈 때 가격을 그래서 그럴 때 좋게 받아요. 그래서 난 차 안에서는 담배도 안 피잖아. 냄새 나면은 차가 훅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난 딱 차 출고된 그대로만 하고 아무것도 구멍 하나 뚫은 게 없어. 그대로야 그냥 껍데기는 약간 좀. 아니 담배를 끊으시죠 왜 거기 아니 담배를 강판을 어떻게 해결해? 그럼 강판 그 강판. 아니 그러니까 위에 그 껍데기는 뭐 녹수는 그 문제는 아니 해결 안 녹쓰는 부분은 해결 안 되잖아. 위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부딪혀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밑에 부분에서 썩는 거야. 겨울에 염화칼슘 많이 뿌리잖아요. 그거 다 그래서 부는데 봄 지나고 되면 나면은 세차를 꼭 하체 세차를 꼭 할때 해줘야 하체 세차를 꼭 되는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애국차는 안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오는 차도 그런 차는? 녹은 일단은 술지. 뭐 아까 이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은요. 저도 뭐 국산차 오래 했고요. 제가 국산차 팔 때 항상 고객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든 좋으면 그걸 사십시오. 예, 그게 국산차든 외제차든 좋으면 그걸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도 좋아지고 또 무언가 깨달아서 그만큼 또 발전하는 계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처음에 나오던 우리 국산차들 차 좋았습니다. 예, 오히려. 예전에 나오던 차들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포철에서 만드는 포스코에서 만드는 철강이 그 자동차용 코일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 품질의 코일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좋은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자동차용 강판을 똑같이 쓴다는데 왜 우리 거는 3년만 지나면 푸석푸석 썩어서 손을 대기가 무섭게 썩어져 내리고 수출된 차들은 왜 멀쩡하냐?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중국 거 쓰나요? 예. 중국 건 아니고요. 사실 뭐 현대차에서도 뭐 지금 제철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포스코하고 이렇게 섭외를 해서 가격 경쟁력이 안 맞으면 이제 일본의 신일철 걸 갖다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예전에 쓰던 철판이 그럼 뭐 더 다른 거냐? 그게 아니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판은 다릅니다. 자동차용 철판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금형을 할 때 차의 모양을 내려고 요즘에 많이 구부리고 휘고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철판을 써야 되고요. 그만큼 유연성이 있는 철판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식이 좀 안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간 철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연 도금이라든지 아연이 얼만큼 철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전성에 국한돼서 고장력 강판이라고 있어요. 같은 철판이라도 어느 정도의 힘을 견딜 수 있냐라는 그 철판이 있거든요. 그 고장력 강판을 쓰는 비율이 많아지고 아연도 강판을 많이 쓸수록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데 국산차는
제 생각엔 그런 거죠. 솔직히 뭐 현대나 기아에서 어느 정도 썼다라는 그거는 안 내놓고 있어요. 예전에 약 한 20% 정도 썼다고 풍문으로 들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는 한 40%까지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폰이 밑에 녹 안 납니다. 솔직히 열이 통과하는 그 배기 파이프, 예, 거기는 어차피 항상 열이 났다 식었다 하다 보니까 거긴 녹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라이닝 계통 있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녹이 나는데 차체 같은 경우는 멀쩡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만큼 철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나오던 엘란트라 뭐 차종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엘란트라, 아반떼, 그다음에 뭐 요즘 많이 타시는 승합차 스타렉스, 지금 나오는 스타렉스 말고요. 그 전 거 스타렉스 초기 모델부터 스타렉스 옛날 모델 녹 안 쓴 스타렉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 뒷문도 다 그렇고요. 녹 썼어. 예, 그 바퀴 있는 부분에 휠하우스 부분에 녹이 안 올라오는 게 없었습니다. 다 그리고 올라왔어요. 트라제라든지 이런 그 승합차들 같은 경우에 녹이 올라와서 그 비공개 리콜을 한 적이 있어요. 고객분들이 내 차 이거 녹이 났으니까 항의를 하면 일부 이제 저기에서는 뭔가 뭐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녹이 나지 않겠냐라고 트집을 잡다가 그래도 없으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철판을 덧대어서 깎아내고 칠을 다시 해준 적이 있어요. AS까지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건 비공개로 항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게 됐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차를 타다가 에이 녹 났으니까 이제 새 모델 나오니까 바꿔야지 하고 파신 분들은 그 차를 안 타시는데 요즘 보시면은 중고차 다니는 현대차든 기아차든 중고차 쉐보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전에 대우죠. 예, 대우. 지금은 뭐 GM 대우에서 쉐보레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쉐보레 모델도 예전 모델들 보면은 그 레조라든지 뭐 이런 그 마티즈라든지 이런 모델들 보면 밑에 이렇게 반짝이 돼 있는 거 있어요. 스텝 몰딩이라고 이제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단차들은 100% 그 안이 부식이 돼서 중고차 업자분들이 보기 안 좋으니까 덧대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덧대놨는데 덧대려고 피스를 박다 보면요. 뚝 떨어지네요. 박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부서져서. 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감싸는 식으로다가 그렇죠. 감싸는 식으로 예. 저희가 실리콘으로 붙이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F가 지금 차가 그 예전에 CVT인데 제가 그 120만 원을 주고 운전 연습하러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 좀 닦아줘야겠다고 힘주고 뒤쪽 휀다 바퀴 쪽을 주먹이 들어가 진짜로 주먹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 폰이 그 얘기를 하면 폰이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그 폰이가 제죠. 근데 이미 그때도 보니까 그 폰이를 이제 갖고 있는 분을 봤어요. 옛날 초기 모델을.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차는 이제 다 이제 연식이 됐으니까 폐차했는데 번호판은 없이 이제 강원도에 있는 자기 사유지에 가서 쓰려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폰이 픽업 있죠. 폰이 픽업 뒤에 침 씹는 거. 그건데 연식 오래됐는데 말대로 녹슨 데가 별로 없어 이게. 그래서 왜냐했더니 강원도 가서 3판 약간 뭐 자기 해놓은데 사유지에서는 번호판 없어도 뭐 자기 산에서 1회를 싣고 다니고 그런 걸 쓰려고 그거를 트럭에다 실어갖고 강원도를 간다고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오래된 차를 쌩쌩해야 되는 거야. 그 양반 얘기다. 자본은 세상을 거꾸로 돌립니다. 자본이 세상을 앞으로 돌릴 것 같지만 거꾸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지금 국내에서만큼 이렇게 미국의 판차들이 녹이 났다 그러면 난리 났죠. 아마 난리가 났겠죠. 얼마 전에 그 뻥연비 사건 있었잖아요. 그거 뭐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상당히 창피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연비의 표기에는 이제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사실은 뭐 2%에서 뭐 5% 정도의 오차는 있는데 그 오차 범위가 벗어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 소비자들이 연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에서 2번에 거쳐서 연비 측정을 다시 했어요. 연비 측정을 다시 하고 거기는 지역적으로 특색이 다르니까 연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니네가 한 측정한 연비를 측정한 곳이 어디냐? 대한민국의
용인의 모처에서 화성연구소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자동차 연비는 신고제예요, 미국은. 업체에서 연비가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하면 걔네들은 그 연비를 그냥 이렇게 올려주는데 다시 왔어요, 한국을. 와서 그 현대가 직접 그 연비를 측정한 곳에 와서 다시 연비 측정을 했는데도 오차가 난 거죠. 안 나오는구나. 예. 네. 그래서 결국은 현대에서 현대차를 산 미국 고객들한테 카드를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 현대차를 사주신 고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1년 동안의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오차 범위만큼의 기름값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카드를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1년짜리도 아니고요. 계속 탈 때마다 1년에 한 차를 번씩 갖고 있는 데는 카드를 주기로. 예. 근데 되게 친절한 AS네. 친절한 AS가 아니라 미국 같은 데서 집단 소송 걸리면 회사 거덜나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나라 엘란트라가 지금 우리나라 아반떼가 이제 아반떼가 미국에선 엘란트라라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차명이 이제 엘란트라로 바뀌어서 팔고 있는데 엘란트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녹이 올라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 그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 나는 정도가 아니라 소송 들어오죠. 토요타 제2의 토요타 사건이 안 벌어질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고 나서도 그 연비 문제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땜빵식으로 슬그머니 해서 이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면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오늘도 그 서울에서 그 상공회에서 개최한 그 뭐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한 그런 토론회가 있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래서 집단 소송제를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제를 도입을 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게 슬그머니 넘어가는 게 없을까?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지금 탄 주행거리 가지고 계산해 갖고 그 연비대 손해를 난 거를 다 손해배상 소송한다라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말아먹습니다, 회사.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현행법이나 사실은 위에서 법을 다루는 그 기관에서 그 기업적이 친기업적으로 그 부분들 법률적 판단을 계속 내려주니까 승소를 못하는 거지. 그 집단 소송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제한적으로만 허용. 이번에도 사실은 연비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는 그 여지들을 실제로 폭을 확 열어놓으면서 이 부분들이 법률적인 그 유예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아니지 그거는 그거는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사기. 이게 사기라는 게 뭐냐면은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인 어떤 재물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면 그게 사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사기가. 그죠? 그럼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차를 고를 때, 아까도 계속 기름값 연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차를 선택을 할 때 그러한 그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차 그냥 나오면은 신청해놓고 옛날에는 돈부터 내고 차 기다렸다가 나오면 고맙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 근데 뭐냐면 이게 뭐 어떤 게 똘똘하게 뭐냐면 진짜로 연비 좋은 거 알아봐서 타야지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기업의 행위 자체를 정당한 상행위가 아니면 뭐냐면 벌도 주고 배상하게 하고 이런 어떤 국가의 뭐랄까 이게 뭐야 윤리적인 어떤 기본적인 윤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야, 미국에서는 이제 담배 펴갖고 안 걸리고 이러면 배상이 되는데 한국에서 봐 쫄딱 망해. 거기 뭐냐면 판결이 그렇게 안 나가려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소비자들은 열심히 데모도 하고 뭐 집단 소송 같은 거 끊임없이 해야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게 잘 안 바뀌는 이유는 저는 한국의 이 언론들 있잖아요. 이 기자님. 그래서 이거 사이비 우리나라 동네 거기 사이비 이거 언론 비슷하게 국가적인 형태의 사이비 언론의 문제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판결 내리는 거기 뭐냐면 진짜로 화살 맞아야 될 놈들 많걸라.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벼랑가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궁금한 게 하나 떠오르는데 이 얘기하고는 관계 없는데 경기도에서 몇 년 전에 그 한국 담배인상공사하고 소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담배불로 인한 그 산불 피해에 들어간 경기도에서 들어간 돈을
경기도 소방은 경기도에서 돈을 내니까 그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왜냐면 담배 때문에 일어난 그건 고사하고 저기 그 서해안에 그 태안반도에 그 기름 유조선 폭파돼가지고 그 전 국가적인 재앙으로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그거는 우리가 가서 닦아주고 이게 뭐 이런 짓입니까? 150억이라고 아니야 그거는 삼성을 죽이지 않으면 아니야 우리나라가 삼성공학이니까 그건 힘이 좀 못 미친다 그래. 여보세요. 근데 가스 여러분들에서는 삼성이 별로 여러분들 제가 일부 시간에 삼성이 망해 우리나라가 산다를 한참 얘기했어요. 저는 그 자동차의 르네상스는 예전에 레간자, 누비라, 그 소나타 그 세 개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엘란타도 있었지만 그 같은 회사지만 그런 경쟁 체제가 사라져서 지금 뭐 그냥 뭐 살림사고 말면 말아라 뭐 여기서 잠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방송법에 의해서 지금 CJ가 거의 지금 웬만하면은 CJ가 지금 다 케이블 다 먹었거든요. 아시죠? 그랬지. 근데 지금 CJ가 34% 제한이 있어요. 그걸 못 넘어간다고. 34%를 못 넘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CJ에 들어가려고 케이블 뭐 이렇게 제작 프로그램 업체들이 그냥 줄을 서 있는데 PC 업체들. 예, 걔네들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서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이거 독점 재벌 체제를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느냐. 일단은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사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제 싼 외제차를 빨리 많이 사야 된다. 쉐보레 아침에 그 호랑이 터져납니다. 쉐보레 아침. 근데 쉐보레 좀 잠깐만. 내가 이게 싼 외제차라 그랬는데 이게 기준이 있는 거 아니야? 기준이. 싼 외제차 쉐보레. 근데 쉐보레가 외제차야, 우리나라 차야? 쉐보레 우리나라 차인가요? 외제차요? 쉐보레 포드 거 아닌가요? 대우 아니야? 국내 상사. 소유로 쉐보레 자체 소유로 보면 GM 거잖아요, 그죠? GM이라고 봐야 되고, 근데 그 국내 생산이 가능한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중국 아니야 지금? 아닌가? 모르겠네.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애들이. 아니 그 쉐보레는 미국 네, 브랜드 있잖아요. GM 브랜드란 GM 산하에 이제 그 자회사인 쉐보레 자동차가 있는데요. 저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그거. 예, 맞습니다. 그거야. 한국 지사가 된 건데 여기서 철수한다고 또 협박하더니까 이제 그거 그렇고 그냥 어렵게 모셨으니까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게 서민이 가장 한때 곤장할 만한 차 같은 거 좀 선정 좀 해주세요. 내 차 싸고서 푸조 208, 80에 208이야. 저는 가격대가 붙어해갖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는 그 현지 생산, 현지 판매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포드가 만든 차는 미국에서밖에 안 팔았어요. 그리고 유럽에 내가 차를 팔고 싶다 그러면 유럽에다 공장을 세웠습니다. 영국의 자동차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많잖아요. 영국이 뭐 로터스라든지 뭐 제규어라든지 뭐 랜드로버,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진짜 많아요. 네, 자동차를 정말 잘 만드는 나라거든요. 근데 미국 포드 브랜드가 영국에다 자동차 회사를 지었어요. 공장을 짓고 연구소를 따로 만들고 이름도 다르게 모델도 다르게 직접 거기서 디자인해서 차를 만들어서 영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디자인해서 자기네가 만들어서 타는데 이름은 포드예요. 그리고 독일에도 또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요. 자기네가 멕시코에도 만들고요. 캐나다에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자동차 회사를 자기네가 팔고 싶으면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서 팔게끔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껏 영국 사람들은요, 포드를 미국 차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우리나라 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 있던 그 대우자동차, 그전 뭐 그 옛날 얘기까지 뭐 신진자동차 시절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넘어가더라도 일단 한국 사람이 공장을 지어서 계속 만들어서 오다가 중간에 어려워서 뭐 GM 코리아 시절도 겪고 하다가 김우중 회장이 다시 대우자동차를 살린다고 했다가 IMF 겪으면서 결국은 다시 넘어갔잖아요. GM 코리아로. GM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름도 바꿨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디자인을 했어요. 지금 나오는 마티즈라든지, 그러니까 스파크죠. 이름이 바뀌었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근데 미국에서 지금 그대로 라인을 옮겨서 들어오는 차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모델들이 지금 뭐
말씀하시는 말리부라든지 뭐 이런 차들은 미국 현지에도 그대로 이름 팔고 있는 차들이고요. 엊그저께 나온 트랙스라든지 이런 모델들도 지금 새로 개발해서 팔고 있는 차들이거든요. 문제는 저는 그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에 맞는 차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서 타게끔 하면은 우리 기업인 겁니다. 예, 그럼 그거 사줘야 돼요. 예, 르노, 삼성 마찬가지거든요. 삼성이란 이름 지금 떼버려도 되지만 삼성이란 기업 이미지가 좋으니까 아직도 이름을 달고 로열티를 줘가면서 삼성이란 이름 르노 뒤에다 붙이고 팔고 있는데 차 여전히 안 팔려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프랑스 차예요. 아까 말씀드린 푸조하고 같은 나라 차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삼성에서 차를 그 차 라인을 그대로 들여다 만들 때는요,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산차가 따라가지 못하던 승차감과 핸들링이 있었습니다. 연비는 떨어져도. 그것 때문에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삼성의 이미지가 이제 플러스 됐겠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 삼성차, 그러니까 르노 차가 안 팔리느냐? 그만큼 투자를 안 한 거예요. 빼먹기만 한 거예요. 그냥 닛산 차 그대로 들여다가 앞뒤 범퍼만 늘리고 차가 왠지 타보면 뜨뚱거리고 부품은 중국산 들여다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 이거 하나 중국산 300원짜리네. 요즘에 우리 네티즌들 거의 뭐 매의 눈입니다. 그냥 잠깐만 얼굴 뉴스에 비친 사람 바로 다음날 다 신상 추적 들어가고요. 무섭습니다. 근데 자동차 몇 천만 원 하는 걸 우리가 사면서 그런 거 안 보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국민들 앞에 그렇게 차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만드는 차들도 바뀌어야 되고 그만큼 또 고객인 우리가 우리나라 차들을 또 사랑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뭐 질문하셨는데 서민들이 타기에 좋은 차 뭐냐? 저는 경차를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경차가 최고입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연비가 안 나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경차가 아니에요 가격이. 네. 그래서 두 가지를 고르다가 이제 차를 두 가지를 가지고 고르다가 아까 208하고 그다음에 기아에서 나온 거 있어요. 모닝. 아니 모닝 말고 이제 문 옆으로 열려 레이. 예. 레이도 경차더라고 그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에어백 쫙 이렇게. 그 비싼 경차. 그랬더니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1,700 합니다. 풀옵션 야, 안에. 그러고 이거 뭐야? 이게 경차야? 아니 근데 외제차가 2천만 원 밑으로 나왔다 뭐 이런 거 내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예, 요즘 외제차들이 간혹가다 2,990만 원짜리들이 좀 있어요.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푸조 뭐 208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트로엥에도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피아트 차종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대만으로 따지면 적은 가격은 아니에요. 솔직히 차가 작은데 3천만 원이면 요즘 그랜저 사실 수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예. 인도의 그 타타 자동차인가 거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350만 원인가 뭐 300만 원대 자동차가 나온 걸로 알고 우리 있는데 그 전에 저거 같은 거 아니야? 티코 같은 거. 예, 인도의 타타 자동차에서 저기는 인도의 지금 타타 자동차 지금 말씀을 꺼내셨는데 인도에서 한 100년이 넘어가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그 라탄 회장이 예전에 이제 국민들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차를 만들겠다. 가장 싼 차를 만들겠다. 세계에서 가장 싸고 좋은 차를 만들겠다 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인데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살짝 기업 어떤 분위기로 흘렀었는데 저는 그 타타 자동차, 타타 그룹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주고 싶어요. 그룹은 그러니까 기업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잠깐 들었거든요. 그 그룹 그 이야기를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보면서 솔직히 감동을 좀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제 어떤 얘기냐면 2008년 10월인가 그 인도 문마이에 있는 그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타지마할 호텔이라고. 예. 그 호텔에 이제 최악의 테러가 발생을 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예,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자동 소총, 뭐 수류탄, 뭐 이런 것들로 무장한 괴한들이 그 안에 있는 그 투숙객들이겠죠. 투숙객들을 인질로 잡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까지 인질로 잡고 약 2박 3일 동안 그 점거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호텔에 있던 그 수천여 명이 이제 비상 대피를 하거나 인질로 잡혀 있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손님들도 이제 목숨을 잃고 했었는데, 근데 그 직원들이 상당히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텔 직원들이 그 안에 투숙하고 있던 그 고객들을 1,500명 가량을 안전하게 대피를 시키면서 자기네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호텔 직원이 약 12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희생이 됐다고 이제 얘기가 전해지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테러 사건이다라고까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하고 잠시 비교를 해보시면,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서 그 희생된 직원들에 대한 보상안이 나왔는데 네. 파격적이었어요. 그 보상안이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해당 직원이 사망한 시점부터 은퇴까지의 모든 급료를 지급을 해버렸어요. 유족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직원 나이가 30살이었다 그러면 은퇴 나이를 뭐 60으로 보고 30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지급을 해준 거예요.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두 번째는 사망 직원 유자녀들의 평생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년제 대학까지 다. 해외 유학 간다 그러면 유학비까지 포함을 해서. 세 번째는 유자녀들과 부양자들의 평생 의료비를 또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액수에 상관없이 사망 직원이 그 전에 지었던 부채가 있다 그러면 전액을 다 지원을 해서 탕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고요. 마지막으로 사망 직원 모두에게 각각 우리나라 돈으로 9천에서 약 2억 1,25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을 해줬는데, 이 돈이 그 인도 사람들의 연간 국민소득이 $1,000 남짓한 나라에서 우리 돈으로 9천에서 2억 1,2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건 이건 대박 난 겁니다. 로또 이상 맞은 거예요. 그런 보상 조치가 전해졌고, 거기에 더 감동적인 거는요, 100여 개 자회사와 45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최고 경영자 타타 회장이 그 테러로 사망했거나 부상당한 직원들 집 80여 명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진심으로 위로를 했다는 점이에요. 이런 그 오너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인도 사람들로부터 국민적 기업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쌍용차 사태도 아직 뭐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됐고, 뭐 기존에 뭐 삼성, 현대, 삼성에서 김승현이 봐요. 아니 근데 그 집은 원래 그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나라 패고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진출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해서 코데코 그룹이 그 전에 아마 그 최계월 회장이라고 왜 뭐 칼리만탄의 왕 해갖고 그 이제 많이 드라마에 소개되고 그랬었던 분인데, 그게 뭐 하냐면 합판을 한다며. 나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하다고 표현해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험한데 가서 그 나무를 해갖고 해외로 이제 우리나라도 들여오고 이제 다른 데서 수출하고 그러는데, 그 코데코 그룹에서 이제 그 최계월 회장의 조카가 좀 저하고 한동안 좀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막 던지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 하도 돼. 최계월 여기 네티즌이 들으면 큰일 나. 최계월 회장 그 서울 집이 이태원에 있어. 이태원에 있는데 그 조그만 그 2인승 차를 2명 타는 그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시거든. 노인네가 예전엔. 지금 돌아가시는 분인데, 이게 얼마나, 이 회사가 코데코라는 이 회사 표시를 달고 다니는 차는 인도네시아 경찰이 웬만하면 위반해도 잡질 않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PC 공장을 하자고 그런 거야. 이 형이 낫더러 컴퓨터 공장, 중국 컴퓨터 한국에서 갖다 줘.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보세요. 아니 근데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거기 할 데가 있냐 했더니 원래 전화기를 생산하던 공장이 있는데 다른 이 전화기가 안 팔리니까 전화기를 생산을 중단을 한 거예요. 중단하니까 직원들이 놀고 있는 거야. 놀고 있는데도 계약서 데리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업 분야를 찾을 때까지 월급을 주고 그 공장 청소시키고 그러고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어떤 남의 나라 가서도.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현금 기업들이 막 그 현금을 뭐 100조요? 100조, 200조씩 뭐 쌓아놓고서 뭐 돈을 안 풀고 뭐 어디에다 뭐 투자할 데가 없네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얘기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 마무리 그 발언 하나씩만 하시는 시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 반 가까이 됐거든요. 아유, 네. 오늘 굉장히 저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갖고 참 뻘쭘하게 계속 한참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가. 우리 잘했어. 근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굉장히 잘하시고. 고정 출연으로 그럼. 아니고 훌륭하십니다. 뭐 박사장님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무리 발언하시고. 예. 뭐 저희는 이거 중간에 의해서 오늘 방송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됩니다. 이게 데모하고 그다음에 저 뻔뻔스러운 놈들 그 족가고 그러지 않으면 절대 우리 사회 조금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참지 말고 데모합시다. 뭘 뜬금없이 어디서 데모를 해요? 저기 자동차 하나를 봐도 그렇잖아. 아니 아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비자들도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 때 이게 그 회사 사장이 누구냐,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이 중요한 게 사장이 한국 사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나라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주고 기여를 하느냐. 그것도 그 회사의 제품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을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기준으로 좀 새로운 제품 살 때 핸드폰 살 때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그 외제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생각이 열려 있지도 않고 접근도 안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오늘 자리가 사실은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타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 정신이 되게 사실은 저는 탐나고 부럽네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국민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이 실제로 하는 그간의 악행들, 주주들 그 돈 다 떼서 자기 그 자식한테 승계하고 뭐 이런 과정들, 그러면서도 스스로 국민기업이라고 불리고 싶은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 기업들도 물론 자동차 부분들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사회적인 공헌이나 이런 부분들은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국민기업이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 외제차를 타면 외제차가 지위를 나타내고 뭐 국산차는 좀 이렇게 그런 지위를 나타내는 차량이 그렇게 뭐 나타내는 것도 있긴 한데 만약에 저 오늘 선생님 이 팀장님 그 말씀하신 것 같은 게 그 수입을 할 때 자동차 말고 그 부품 공장이 우리나라에 같이 생기면은 그 외제차가 또 그 우리나라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AS도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그 외제차에 대한 그 편견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외제차 저는 다찌 뭐죠 아니 찌프 중에서 다찌 작은 있어. 거 빨간 거 그런 거 있잖아. 컴패스라고 있습니다. 컴패스 크라이슬러에. 얼마 전에 그게 홈쇼핑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사고 싶었는데요. 사고 싶습니다. 네. 저 이 팀장 오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셔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참 아는 것도 없고 할 얘기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고민을 했고 여기 와서 앉을 때까지도 상당히 막막했는데 얘기가 뭐 중요한 거는 제가 상당히 편했던 거는 얘기가 이렇게 뭐 어렵게 가지 않고
예, 뭐 핵심을 그렇게 뭐 꿰뚫지도 않고 좀 야매 방송이에요. 뭐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바람에 예, 제가 좀 어려운 거는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덕분에 감사하고요. 우리 또 불러주신 우리 외로운 박 사장님, 예, 처음에 안 계셔서 살짝 미웠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기자님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진 팀장님, 예, 소나기님, 안철수 닮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뭐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수입차가 좋냐, 국산차가 좋냐 이거보다는 뭐 신토불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산차 많이 사랑해 주셔야 거기서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서 파생된 그 직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근간을 이끌어가는 탄탄한 그런 그 기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되기에 기업가 정신을 좀 가진 오너들도 좀 계셔서 우리가 정말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됐으면 하는 게 또 제 마지막 또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좀 부족했지만요. 다음에는 좀 간단한 주제 가지고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이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한테 집중을 해준다고 그냥 삼성 그 직원들만 잘 먹고 살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점 경제 체제를 반드시 좀 우리나라 깨야 되고 그러려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지금 너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 들고요. 우리나라의 세 부류의 사람들은 특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삼성 다닌 사람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 강남 사는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특히, 그리고 중첩돼서 거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삼성 다니면서 강남 사시는 분들 특히 반성 많이 해주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도 거기 반성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